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레벨 2의 FRA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일단 1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레벨 2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조금 인트로를 하고요.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스웨이즈 교재 잠깐 보시면은 거기 스타디 세션 5하고 그 다음에 스타디 세션 6하고 이 두 개가 이제 FRA 쪽인데 작년에 비해서 양이 줄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LOS가 2챕터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훨씬 수월하죠. 그 2챕터가 우리 레벨 1으로 갔어요. 레벨 1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벨 1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고 레벨 2에 왔더니 그 레벨 1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죠. 어쨌든 레벨 2에서 배워야 될 테마가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토픽이 총 5개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토픽이. 근데 레벨 2 FRA 과목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레벨 1은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내용은 기억 안 나도 느낌은 있을 거예요. 많다. FRA가. 그리고 세세한 테마가 되게 많았다. 그리고 금방 잊어먹고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가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세한 내용이 되게 많았던 그게 레벨 1 특징인데 레벨 2 근데 그 대신 레벨 1은 내용을 배울 때 아주 어렵거나 이런 거는 특히 많지 않았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면 여러분들 텍스 정도 그 다음에 혹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약간 그럴까. 나머지는 리스도 좀 그럴 수 있고 본드도 그럴 수 있고 토픽이 다 나올 수 있는데 막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테마는 많지가 않아요.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레벨 2는 특징이 뭐냐면 테마가 딱 지금 칠판에 쓴 5개예요. 그 대신에 이제 레벨 1보다는 내용이 조금은 깊죠. 그리고 레벨 1에서는 없었던 특징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큰 그림을 잡아가지고 점유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 2는 특징이 양은 줄은 대신에 뎁스가 좀 깊어졌다는 거. 그런 게 약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2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테마가 크게 5개 테마예요.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인베스트먼트 테마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스탁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본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레벨 1에서는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배웠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겠지만 trading security, available for sale security, held to maturity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한다. 그 정도까지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 2에서는 이게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죠. 크게 여러분들 세수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여러분들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냐면 투자한 자산을 뎁트에 투자하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에코티에 투자하는 케이스하고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뎁트 쪽에 투자하는 이 본드 쪽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주로 포커스 맞추는 것은 에코티에 투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타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다시 범주가 셋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인베스트먼트인데 일반적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수동적 투자.
수동적 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쪽 회사 지분율을 내가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에 따라서 우리 보통 소액주주 투자를 말하는 거죠. 통상은 이제 지분율이 20%가 안 되는 케이스 말하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investment in associate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 재무제표 보시면 관계회사 주식이라고 돼 있어요. 관계회사 주식. 이게 이제 investment associate죠. 관계회사. 들어보셨겠지만 지분이 20%가 넘고 50%가 안 되는. 그래서 지분법이라는 것을 써야 되는 회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지분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내가 지배하는 회사에 투자한 거죠. 그건 종속회사에 투자한 거예요. 종속회사. 그럼 당연히 내가 지분율이 몇 프로 넘어가는 거죠? 50% 플러스 한 주예요.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오늘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대략 보세요. 커리큘럼 이제 뭐 할 건지 쭉 보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50% 넘게 가지고 있다. 그럼 그놈이 내 놈이죠. 내가 완전히 지배하니까 그 회사하고 나하고는 경제적 실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해야 되겠어요? 둘이 합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컨솔리데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투자했을 때, 뎨테 투자했을 때, 에코티 투자했을 때, 또 에코티 투자했을 때 요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지분법을 썼을 때와 연결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철저하게 어떤 회계 처리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됐을 때 레이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레이쇼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게 포인트라는 걸 레벨 1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은 레벨 2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애널리스트 시험이기 때문에 어카운팅 시험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만약 레이쇼 분석했을 때 어떤 그 이펙트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 맞춰서 문제를 많이 물어보죠. 요게 첫 번째 꼭지예요. 뭐 여기 또 파생되는 좀 추가적인 내용들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가고요. 크게 뭐를 배우는지부터 보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3번 케이스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회사 지분을 50% 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속회사가 됐어요. 그럼 종속회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해외 자회사가 있는 거죠. 그럼 그쪽 해외 자회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폐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겠죠. 그럼 뭐부터 일단 먼저 하고 연결하셔야 돼. 우리나라 화폐로 바꿔놓고 연결해야 되겠죠. 그때 그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멀티내셔널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를 우리가 종속으로 두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환산해서 물고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보시면 해외 판매법인이나 제조법인이 되게 많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0개가 넘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100개가 넘어요. 그럼 그쪽을 전부 다 원화로 바꿔가지고 우리 본사 쪽으로 어퍼 들어올 거라고. 그럼 어퍼 들어왔을 때 뭔가 재무제표가 바뀌어 있겠죠. 그럼 바뀌어 있는 숫자가 어떤 게 바뀌고 그 바뀐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테마니까. 이거 두 개는 한 덩어리, 그냥 한 덩어리.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꼭지가. 연결을 하는데 해외 자회사면 어떻게 연결할래? 그런 개념이에요. 요 1번, 2번이 레벨 2에서는 가장 메인 테마예요. 1번, 2번이.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뜬금없는 테마가 나와요. Employee Compensation 테마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뭘 해주죠?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죠. 인플로이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알다시피 샐러리, 그 다음이 보너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 제외하고 직원들한테 주는 대표적인 베네핏 뭐가 있겠죠? 우리 퇴직금 있죠. 퇴직연금.
그리고 회사마다 뭐 주는 경우 있냐, 우리 스탁 옵션 같은 거 주는 경우 있죠. 그 스탁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장부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재무제표 회계 처리하는지, 그거 배우는 게 여러분들 두 가지 테마예요. 더 주된 테마는 실제 퇴직연금이고요. 펜션 플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탁 옵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요. 정확하게 말하면 share 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데, 가서 대표적인 스탁 옵션이니까 스탁 옵션이라 쓸게요. 이 3번까지가 여러분들 레벨 2에서는 가장 메인 테마예요. 이 세 개는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레벨 1은 여러분들 왜 세 개 보기 멀티플 퀘션으로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레벨 2는 set problem 나오는 거 아시죠? 큰 문제, 덩어리 문제. 그 덩어리 문제가 요 세 개 중에 항상 2개가 나왔어요. 요 세 개 중에 2개. 그러니까 레벨 2는 뭐가 나올지 알고 들어가요. 그리고 set problem 문제 자체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레벨 2는 이해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적응되고 나면은 시험장 가서 막 엄청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와가지고 나 공부 안 했던 게 나왔네? 귀퉁이 있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레벨 1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보니까 어때요? 안 한 것만 나오죠? 내가 출 안 친 것만 뽑아내서 문제가 나오는 느낌? 근데 레벨 2는 절대 그렇잖아요. 레벨 2는 여러분들 내용이 이게 굵직굵직한 테마다 보니까 딱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죠. 정리만 돼 있으면. 오죽하면 레벨 2는 여러분들 제가 3시간 만에 리뷰가 다 된다니까요. 3시간 만에 전체 내용이 쭉 리뷰가 돼요. 나중에 마지막 리뷰 코스를 하게 되면 3시간 만에 쭉 정리가 되고 그래도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 내용이 아주 컴팩하죠. 그래서 아마 썸머리 노트 같은 거 만들면 절대 A4 용지로 10페이지가 안 넘어갈 거예요. 내용 자체가. 대신 10페이지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내용이 처음에 이해할 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 전체적인 양적인 측면 봤을 때는 많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저희 그 강의 시간 배정 중에 요 세 개의 거의 포인트를 한 8, 90%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수혜적 교재로 그 다음에 4, 5번 넘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커리큘럼북을 들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레벨 2는 set problem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수혜적 교재에 있는 그 문제가 우리 레벨 1은 그 수혜조에 있는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죠. 실제 시험장 가도. 근데 레벨 2는 수혜적 교재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근데 그 난이도가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우리 커리큘럼북에 있는 이그젠플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를 제가 풀어드려요. 그래서 그때쯤 제가 들고 오세요 하면은 들고 오셔야 돼. 그럼 여기 세 개를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커리큘럼북을 들고 와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8, 90% 끝났다 보시면 돼요. 90% 끝났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여러분들 아까 스타디 세션 6에 있던 이게 스타디 세션 이게 5죠.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6 쪽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이게 레벨 1에도 뒤에 조금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그렇게 안 했어요. 이 퀄리티 오브 어닝스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게 재작년도에 새로 들어간 여러분들 그 세션인데 아직까지 재작년도 들어간 다음에 시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 그 CFA 시험 보시면은 새로운 게 뭔가 들어가면은 꼭 문제가 크게 한번 터질 때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도 이게 새로 들어갔는데 재작년도 안 나왔고 작년도도 안 나왔고 뭐 올해 나온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안 나왔다고 해요. 그냥 지금까지 이게 뭐 여러분들 우리 배우는 거냐면 뭐 우리나라도 요즘 실제 말 많잖아요. 이익이라고 보고 했는데 그 이익에 뭐가 많더라는 거죠? 페이크가 많더라는 거죠. 알다시피 분식이라고 하는 거. 뭐 가장 신뢰로 최근에 했던 게 우리 대우조선해양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게. 뭐 4,7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다라고 공시했던 회사가 갑자기 2분기 만에 5조의 적자를 냈다라고 갑자기 보고하고 회계 절벽 사건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어닝을 4,700억 보고했을 때 그 4,700억 이익이 정말 진정한 이익이냐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그 캐피털 마켓에서 2014년도 12월 말 시점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전부 영업 적자. 뭐 현대중공업은 1조 5천억 손실 났다고 공시했어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만 영업이익 났다고 공시했거든요. 똑같은 조선업이 다 불황인데 그것도 4,700억 이익 났다고 공시했다고. 또 재무제표 숫자를 보시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쫙 성장하는 형태로. 그 전년도는 4,400억이었거든요. 그 다음 4,700억. 매출도요? 예뻐요. 18조. 그 다음에 20조. 뭐 이런 식으로 싹 증가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성장하는구나.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캐피탈 마켓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매수 추천. 그런데 2분기 만에 5조 손실.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도대체 어원이 났다는 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도대체 4,700억 이게 퀄리티는 봤냐는 거죠. 이거는 이 4번을 배우지 않아도 금방 재무제표에는 그 회사 이익 4,700억은 약간의 뭔가 거품이 있고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염도 회사의 염도 어원이었어요. 이 4번 할 때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참을게요. 이거 얘기하면 오늘 3시간 다 가니까 그때 가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실컷 분석했는데 재무제표가 헛방이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재무제표 로우 데이터의 신뢰성. 오케이, 신뢰할 수 있겠는데 그럼 어닝의 퀄리티는 괜찮은 거냐?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메저먼트 할 건지 이런 거 배우는 게 4번 테마예요. 근데 문제는 4번 테마의 거의 80%가 숫자가 없어요. 다 썰이에요. 이 썰 푸는 거 제일 싫죠, 우리. 썰 푸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숫자 만지잖아요.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저도 목이 좀 잠겨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읽을 때 너무나 당연히 이해가 돼,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네. 듣고 나면,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썸머리를 하고 싶어도 썸머리가 안 되는, 뭘 썸머리 될지 모르는, 뭐 그런 테마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내가 좀 애매한 테마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번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숫자로 계산하는 뭔가 어닝 퀄리티를 측정하는 염들 지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 하나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썰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읽어가면서 저랑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케이스 들어갖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게 케이스가 없이 말로 있으니까 되게 힘든 건데,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한 학기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학부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한 학기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하나의 그 테마 갖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케이스를 붙이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테마인데, 그냥 압축 돼서 내용만 쭉 나오니까 읽으면, 뭐, 대강 무슨 말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 4번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5번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 CFA 시험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모르겠어 하나 나올지.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전부 우리 배웠던 재무제표의 종합 예제가 하나 나와요. 그냥 종합 예제. 그냥 어떤 회사 FS 딱 주고, 지금까지 레벨 1, 레벨 2 배웠던 모든 내용들 다 묶어가지고, 토탈 패키지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테마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 봐서, 그냥 그 뒤에 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혹시 조금 시간이 남으면 5번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5번은 마지막 종합 예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는 아니죠. 이거는. 그럼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레벨 2는요.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레벨 1보다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하죠. 뭐, 요 정도 우리 배운다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중에서 뭐 할 거냐면, 인베스트먼트부터 오늘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죠. 칠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하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페이지 1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하는 방식은 제가 먼저 일단 대략적인 내용 쭉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재 가서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레벨 1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 내용 설명한 다음에 내용은 읽어보세요 하고 보통 많이 넘어갔는데 여기는 제가 설명한 다음에 교재를 다 읽을 거예요. 이게 읽어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 교재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제가 2번 중간에 줄 건데 한 번 쉴 때 동안 이 칠판을 웬만하면 안 줄 거예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면 막 따라가면 쓰지 마시고 그냥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탁 찍어버리세요. 카피라이트 드릴 테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카피라이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찍어갖고 이렇게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막 너저분하게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딱 써머리에 잘 들어가 있는 화면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찍으시면 되니까 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보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배울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자금을 조달하는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금을 투자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인베스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쪽이 있을 거고, 그 자금을 투자해주는 쪽이 있을 텐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매개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debt security가 있고, 그 다음에 equity security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debt security는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bond죠. 그 다음에 equity security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탁이죠. 그죠? 자, 아주 스트레이트한 우리 bond 발행했다. 그럼 발행자 쪽, 이 발행자 쪽은 우리 언제 배웠죠? 레벨 1에서 배웠죠. 이미 모르시에서 없어졌던 거. 이 데트 발행하면 여러분들 캐시 들어오죠. 부채 잡히죠. 그래서 발행할 때 우리 발행 조건에 따라서 파 발행도 있고, 디스카운트 발행도 있고, 프리미엄 발행도 있고. 책이 없는 거지만 관련된 거 다 같이 제가 얘기해요. 아시지만 저는 강의할 때 뭐 이 내용도 물론 강의하지만 좀 우리나라 케이스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들어요. 나중 가면 그게 더 필요해요. 책보다도 실제 프랙티컬리가 뭐냐 라는 게 나중 가면 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회계사 22년 해보니까 책이 없는 이게 이 실무에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 레벨 2도 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debt security가 있고 이제 equity security가 있는데, 자, 이슈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쿠폰 레이트하고 마켓하고 같으면은 알다시피 무슨 발행되죠? 파로 발행되죠. 근데 이제 쿠폰보다 마켓이 높으면 디스카운트 발행, 그 다음에 마켓이 더 낮으면 프리미엄 발행. 뭐 그쪽에 대한 우리 이펙트는 레벨 1에서 이미 배웠고, 반대쪽 봐요. 투자한 쪽도 있겠죠, 데트에. 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잡히냐면 인베스트먼트가 잡히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가. 자, 데트에 투자했을 때 인베스트먼트로 잡히고, 자, 이제 에코티를 볼게요. 에코티 같은 경우도 봐요. 에코티를 만약에 발행했다. 그럼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면 캐시가 들어오면서 우리 에코티가 증가하겠죠. 그럼 에코티 투자한 쪽은? 투자 쪽은 똑같아요.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쪽은 여러분들 에셋 쪽 사이드 잡힌다는 건 똑같고요. 파이낸싱 하는 쪽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데트에 잡힐 거냐, 에코티에 잡힐 거냐, 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누구 쪽 입장은 보지 않는 거죠. 이슈의 입장은 안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 보는 거냐면 인베스터 입장을 보는 거예요. 투자 쪽에 이쪽 사이드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사이드는 레벨 1에서 배웠으니까. 기억나지 않지만 레벨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쪽 사이드는 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들 이 이슈 쪽에서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뭐가 더 문제냐면 이 데트하고 에코티 발행할 때 요즘 이렇게 딱 스트레이트로 발행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하이브리드 형태. 뭐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형태 알고 있는 게 컨버터블 본드. 그 다음에 BW.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지만 RCPS. 그 리뎀션도 되면서 컨버트 되는 프리퍼 스탁. 그러면서 요즘 뭐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라든지. 뭐 맞죠. 그 다음 뭐 요즘 그 소카라는 회사 혹시 아시죠? 그 회사는 이익 참가부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인데 이익에 참여를 해. 그 요즘은 이 발행하는 어떤 그 옵션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EF 시험이라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그 도구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물어보고 공부하는 게 더 챌린지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스트레이트한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실무감 그런 게 더 많은데 또 그런 일을 더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본드예요. 그 다음에 주식이고. CB?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본드, 그 다음에 스탁. 다행이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래요. 왜 갑자기 그 하이브리드를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데트 발행하면 부채죠. 근데 에코티 발행하면 여기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하이브리드가 섞여요. 그럼 이게 부채 쪽이냐 자본 쪽이냐 이게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부채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발행하냐에 따라서. 그럼 어떤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데트인데 어디로 갈 때가 있어요? 에코티. 어떤 건 형식은 에코티인데 뭐로 가라고 했또? 데트. 이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뭐 실내로 여러분들 뭐 2년쯤 됐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perpetual bond. 여러분들 본드 할 때 좀 배웠죠? 영부채. 우리나라 두산인프라하고 여러분들 그 포스코가 최초 여러분들 영부채 발행 케이스잖아요. 형식은 채권이죠. 근데 만기가 30년이에요. 30년 지나면 다시 포스코가 연장할 수 있대.
그럼 만기 없는 거랑 똑같지 뭐. 뭐로 갔죠? 에코티. 근데 그 에코티로 가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의견이 틀렸어요. 금융이 에코티, 금융이 데트, 금감원 에코티. 둘이 싸우다가 I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물어봤죠. 한 달 만에 답이 왔죠? 에코티. 그래서 포스코는 여기 영구채가 써 있어요. 영구채로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종자본증권. 새롭게 발행한 증권이라는 거죠. 외관상은 데트인데 실질은 에코티예요. 우리 알죠? IFRS는 실질 우선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실질이 뭐냐를 따지는 거예요. 만기가 없어? 이게 무슨 이게 데트야 이게? 에코티지. 또 우리 이제 요즘 많이 이슈되는 거 중에 CB예요. 이 CB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하죠. 전환사채 발행하면 데트겠어요? 에코티겠어요? 표정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라는데 그냥 우리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싫어요? 이미 다 브레이킹 돼 있어? 지금 저희가 IPO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 들어올 때 CB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VC들이. 근데 그 벤처 캐피탈들이 CB 발행하는 구조를 몰라갖고 발행했다가 조건 잘못 짜가지고 IPO 못 가요. 다시 다 써요. CB 계약서를. 지금 시장이. IFRS 도입한 다음에 신도인은 뭐다 분석이 안 됐던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환사채 발행하면 외관은 뭐에 본드죠. 근데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식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럼 연달는 뭐가 있냐? 옵션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본드인데 거기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이브리드죠.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환권이라는 옵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게 요거로 볼 거냐, 이거로 볼 거냐 문제거든요. 사채는 분명히 데트가 맞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환권, 이 옵션, 이거를 지분 상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재무 상품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IFRS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앞으로 네가 발행해줘야 될 주식수가 딱 픽스돼 있으면 에코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베어리어블이야? 일로 가라고 되어 있다고. 보통 회계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fixed for fixed 그 조건이라고 그래요. fixed for fixed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확정되어 있는 수량이. 주식 수량이 전환권 행사했을 때 내가 줘야 될 주식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면 에코티. 아니면 데트. 그렇게 보라고 IFRS에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전환사채 발행하면 그 전환권의 가치, 그게 보통 어떻게 다 보는 거로 회계 처리해봤었냐면 전부 그냥 에코티로 봤다. 왜? 전환권이 처음에 딱 전환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회사채를 만약에 내가 1억을 발행했어. 근데 전환 가격이 여러분들 5,000원이래.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억짜리인데 전환 가격 5,000원이라는 것은 5,000원 하나 포기하면 한 주 준다는 거니까 1억 나누기 5,000원 하면은 주식수량이 확정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아니야? 라고 다 에코티 갖다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그냥 본드 잡히고 전환권 옵션은 에코티니까 그냥 오케이 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CB를 발행하면 여러분들 벤처 회사들이 처음에 전환 가격 딱 결정한 다음에 끝내요? 100% 리픽싱 조항 집어넣죠. 그잖아요. 전환 가격이 움직인다고. 움직이면 주식수가 바뀌어요. 처음에 한 주당 5천 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유상증자하면서 막 희석되고 이러면은 그 5천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꾸는 조항을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리픽싱 조항을. 가격을 다시 바꾸는 조항. 그럼 여러분들 발행해야 될 지분 상품의 수량은 확정된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계속 어떤 이벤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데트로 가요, 이게? 그럼 재무구조가 바뀌겠죠. 재무구조 바뀌는 거 갖고는 괜찮아요.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IPO 조건 중에 부채비 갖고 따지는 건 없거든. 에코티에 전체 북밸류, 매출액, ROE 이런 거 따지지 여기에 부채비를 얼마 못 가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IPO 조건 자체가. 부채 갖다 쓰지 뭐 그럼? 헤이. 이게 부채 오는 순간 뭘 했냐면 에코티는 밸류에이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자산과 부채를 밸류에이션해서 남는 개념이지 에코티를 밸류에이션 한다는 개념은 아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에코티지. 그러니까 에코티 고치면은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 잡히면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 그럼 옵션을 뭐 하셔야 돼? 매번 결산할 때마다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하면서 평가손익을 손익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 생기나 봐요.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 회사는 지금 IPO를 가려고 하는 기업이죠. 그럼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모가 높게 받으니까. 뭐 이익 안 내도 공모가 많이 받더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니까. 응? 손실하는데 삼성 간다는 거죠. 자금이 얼마 몰렸대요? 수십조가 몰렸다죠.
관심 없어요? 삼성생명 다음으로 제일 많이 몰렸다고 하는 것 같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 하면 뭔가 도련님과 같은 배가 아닐까. 라고 해서 탔다가 이제 도련님은 내리는 배가 되면 이제 끝장인 건데. 어쨌든, 뭐, 같이 구하는 방법도 되게 똑똑하게 했죠? EV capacity. EV sales. 신문 보시죠? 여러분들 이쪽 레벨 2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표정들이 모르는데, 기사 한번 검색해봐요. 요즘 가장 하기 쉽잖아요. 자본시장에서. 상대 가치로 IPO 가격을 계산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 나누기 뭐였다? capacity.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해가 안 나니까 퍼나 PB 할 때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EV EBITDA를 보통 때리면 이게 되는데 EV에 뭘 나눴다? capacity. 그러면 자기 생산 뭐죠? 설비 그 캐파. 근데 캐파가 지금 세계 3위거든요. 이번에 2020년도 캐파 들어가면 세계 1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딱이지 뭐. 그 캐파를 집어넣으면 엄청 많이 나오겠지. 자기 캐파가 제일 큰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 옛날에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요. 미국이 벤처분 물 때, 그 나스닥 등록시킬 때,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방법이에요. 홈쇼핑 같은 거 하거나, 인터넷 여러분들 뭐 게임 업체들, 이런 데들 R&D 막 들어가. 미국은 우리 배웠죠. R&D 자산 못 잡는 거. 그럼 연구개발 막 하는데, 포텐이 있어 보이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추가 자금 땡기기 위해서 IPO 가려고 하는데 뭐 전부 로스니까 상대 가치 평가할 때보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상대 가치 뗄 때 뭔가 value를 분모자에 집어넣고 분모에다 뭘 집어넣냐면 그런 비계량 지표를 많이 집어넣었다고. 거기 리서처의 뭐다? 명수. 게임 개발업자의 명수. 특허권 개수도 아니고요. 특허권 출연 시도 횟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가입된 고객의 명수. 솔직히 알리바바가 가치평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설득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알리바바의 가치가 여러분들 그때 매출 많이 난 건 아니었죠. 그 정도 가치만큼에. 다 뭐였죠? 가치평가 받은 게? 거기 있는 중국의 명수. 끝장이지 모르면 중국은. 다 밸류가 뭐 거의 애플을 초과해버리죠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뭐. 우리나라 언제 그게 한 번 있었냐면 옛날 우리 처음에 코스닥 시장 들어왔을 때 코스닥 시장 처음 여러분들 우리 형성됐을 때 있잖아요. 그럼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업들 많이 IPO 시켜야 되겠죠. 근데 거기 이익 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공모가 산정하려고 할 때 이익이 안 나니까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했던 게 PER, PBR은 많이 들어봤죠. 그때 많이 했던 게 PSR Price Sales Ratio. 이익은 안 나지만 세일즈. 그때 많이 했던 거거든 그게. 근데 그 한동안 안 하다가 한 20년 만에 다시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EV 세일즈, EV capacity 해가지고 상대가 제일 때렸다고 지금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알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효율적 시장 가서 성립하지 않는 거. 응? 몰라요. 가서 또 막 상한가 칠 수도 있어. 아니면 가자마자 갑자기 확 또 이제 물량 빠지면서 빠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다 복불복이에요. 뭐 사상 최대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자금이 요즘 갈 데가 없으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면 확 몰리는 성향이 있죠. 이게 자금이 워낙 수익률 나는 곳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봐요. 그 다 진짜 실수요도 없는데 막 부동산 분양가 막 올라가고 제가 이제 부동산 시행사 쪽도 자문 많이 하는데 동탄 같은 데 가보시면 아파트를 계속 지어요. 이 사람 다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분양 다 된대요 또. 근데 실수요보다는 뭐죠? 투자 수요가 많은 거죠, 이게. 세종시, 세종시에 이제 공공기관 감사를 한번 내려갔더니, 아니면 진주, 이런 데 공공기관 감사 가봤더니, 그러니까 그냥 지역 주민들이 다 산대요, 그냥. 분양을 다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주가래요. 그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이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들은 다 있으니까 조금씩은. 요즘 금리가 낮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왜 생긴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 막 빌려갖고 뭐 한 거죠. 몰기지 론을 끼워갖고 다 부동산 산 거잖아요. 그래도 금리 올라가는 바람에 역금리 다 맞아갖고 그냥 훅 하는 바람에 훅 간 게 우리 리만 사건이잖아요, 이게요. 알고 보면 그런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공모가 산정에 대한 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본론 돌아오면 여러분들 봐요. 그럼 IPO 가는데 여기 CB가 잡혔잖아요. 근데 아까 전환 옵션을 부채 표시하잖아요. 자기 공모가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만 올리겠죠.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드 발행한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 amortized cost만 하지 여러분들 본드에 대해서는 평가 안 하죠. 근데 옵션은 파생 상품이니까 평가를 해야 돼요. 매번 fair market value로. fair value로 평가를 한다고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 지금 전환권을 줬죠. 준 사람이에요? 코리에 푸시예요. WTO 배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레벨 2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제는. 전환 옵션을 줬다고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줬어요. 자, 그럼 봐요. 지금 나는 막 회사 가치 올려. 왜? IPO 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발행한 여러분들 옵션 프라이스는 페어 밸류 올라가야 떨어져요. 엄마. 지금 픽스되어 있는 가격으로는 전환할 수 있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옵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들고 있어요. 지금 이슈했어요. 이슈했죠. 그럼 여러분들 IPO 가려고 열심히 이익 내면 누가 발목을 딱 잡아요? 여기 있는 전환권 옵션 프라이스가 페어밸류 평가되면서 손실로 계속 먹히는 거예요. 손실로 계속. 그럼 공모가 손해보겠죠. 거기다 뭐까지? IPO 요건이 달성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나. 그게 걔가 손실을 확 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IPO 컨설팅 회사 IPO 좀 드랍시켜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VC가 다시 조건 짜야 돼. 무슨 조건 짜야 돼요? 리픽싱 조건. 없애야 되겠죠? 안 그러면 IPO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재물이표라는 걸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마다 딱 발목이 잡혀 얘기해요. 이런 증권을 무신고 발행하고 들어갔다가 그런 거에 조항이 딱 걸려버리면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이게. 그럼 펀드 수익성 다 못하니 이거 다 틀어지겠죠, 이게. 그 담당자 몰랐대. 이게 저스티파이가 돼요? 안 되지? 영화에 CFA 찍혔는데 너 뭐 했어? CFA 시험에 안 나옵니다. CB는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이유잖아요. 응?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최근에 신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야, 상장기업들은 그러면 CB 발행하면 계속 손실 먹힐 거 아니에요? 기업가치 올라가면. 그래서 약간 편법적인 또 해석을 해준 게 있다고? 3년 전쯤에? IFRS로 대입시키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여기 데트, 에코티 표시하는 거 해줬다가 요즘은 또 질의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왜?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왜? 상장기업들도 CB 발행하면 전부 리플렉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다 이걸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해석됐던 게 이제 명분이 안 쓰니까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권 발행할 때 이쪽 사이드를 볼 건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 케이스를 기억하라는 건 뭐 요 케이스도 기억하면 도움 돼요, 나중에. 가장 큰 이슈니까. 이슈 쪽은 이게 데트냐 에코티냐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 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요쪽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데트에 투자하는 케이스하고 우리가 이제 에코티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둘로 나눠지는데 뭐 특징들을 우리 회계적 관점으로 막 구분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직관적으로 구분할게요. 알다시피 데트하고 에코티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일단 maturity 개념 가죠. 만기 개념. debt security는 여러분들 만기 개념이 존재하죠. 원칙이. 하지만 에코티는 여러분들 maturity 컨셉이 존재하지 않죠. maturity 개념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환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했다는 건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maturity가 없다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이슈어가. 그래서 리타이먼트 의무가 있냐 없냐, 이슈어가. 뭐 그런 의미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만기가 있다 의미가. 자, 만기가 있고 없고. 그런데 차이점이 또 뭐가 있죠? 이제 voting right이냐. 이제 의결권의 문제인데. 데트의 경우에는 voting right이 없죠. 주총이 가서 의결권 행사를 없어요.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참여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주식은 뭐가 있죠? voting right이 있죠. 이 철저하게 우리 이 분류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만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인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알다시피 interest 인컴이 발생하죠. 얘는 디비던드 인컴이 발생할 거예요. 뭐 요 정도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데트에 투자할 거냐 에코티에 투자할 거냐 차이점이죠. 자, 이 차이점을 제가 왜 설명한 거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봐요. 요 데트에 투자했을 때, 즉 어떤 회사가 본드에 투자했을 때 본드에 투자하게 되면 요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크게 셋으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돼요. 일단 우리 데트에 투자하면 뭐가 없다고 했죠? voting right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전부 다 패시브 인베스먼트예요. 의결권이 있으면 가서 뭐다, 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내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따라가는 거죠. 대신에 debt는 뭐 다 받을 수 있는 그 픽스드 인컴이 있는 거고 하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debt에 투자하게 되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투자했을 때를 우리가 파이낸셜 에셋에 투자했다라는 말을 써요. 금융자산에. 얘는 캐테고리가 뭐밖에 없는 거냐면 파이낸셜 에셋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재를 그냥 읽는 것보다는요. 제가 지금 분리해주는 걸 쭉 머릿속에 캐테고리에서 한 다음에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쭉 설명 들어보세요. 뭐가 없으니까? 보우팅 라이트 없으니까 수동적인 투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수동적 투자로 했을 경우를 우리가 이제 financial asset, 그냥 금융자산에 투자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지배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 금융자산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공시한 지점매표에 금융자산이란 말 나오면 그건 100% 뭐예요? 그냥 내가 수동적 투자지 거기에 뭔가 인플루언스를 미치거나 컨트롤하거나 그런 컨셉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드는 여러분들 무조건 financial asset인 거죠. 그럼 financial asset을 보고 종류가 몇 가지냐? 이건 레벨 1에서 배웠을 건데 레벨 1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지요. 레벨 1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financial asset 쪽에 들어가면 또 세수로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가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길죠? 이게 우리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기의 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 영어로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인식하는데 그 손익을 어디에 태운다는 의미죠? 손익에 태운다는 소리예요. 앞절 따서 제가 앞으로 FVTPL이라고 쓸 거예요. 너무 기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라는 거예요. 여긴 다시 둘로 나눠져요. 오늘은 전체 윤곽 잡으니까 키워드 잘 집어넣어보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held for trading이라는 게 있어요. 앞잘 따서 HFT라고 할게요. held for trading. 단기의 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상품이 있고 거기엔 다시 첫 번째가 held for trading. 아마 레벨 1에서 요걸 배웠었어요. 우리가. 보험대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 목적 자체가 나는 이자를 받을 목적이 아니에요. 보험대에 투자했다가 말 그대로 치고 빠지는 거죠. 캐피털 게인. 금리의 뭐다? 변동에 따라서 채권값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인 값이 움직이는 것을 치고 빠지면서 뭐다? 캐피털 게인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면 그게 held for trading. 말 그대로 트레이딩 목적으로 투자한 거죠. 사고 팔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키워드로요. 그냥 designated 되는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세요.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뭔가 지정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 상품으로 뭔가 지정되는 케이스가 있다 정도만 하시고 이 케이스는 거의 실무에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 일부 빼고는. 그럼 결국 이쪽 카테고리는 좁은 의미로 그냥 요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held for trading. 그럼 정리하면 여러분들 held for trading 보유 목적이 뭐라고요? 트레이딩 목적이에요. 트레이딩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의표를 표시할 때 무슨 가치로 평가해주는 게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하겠어요. 말 그대로 매매할 거니까 지금 시세가 얼마냐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가평가하라는 거예요. 보험대 투자했을 때 네가 목적이 트레이딩 목적이면 그리고 그때 평가했을 때 자기 취득가랑 차이가 나겠죠. 그럼 그 평가 손익은 어디에 태우고요? 손익에 바로 반영하라는 거죠. 성과에. 어차피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목적이 트레이딩 목적이니까 시세 바뀐 거 성과에 반영해도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단기에 매매하겠죠. 매매하면 어디에 다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손익에 다 태운다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손익도 다 태워. 손익에. 이게 요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보험대 투자했는데 내가 보유 목적이 이자를 받을 목적이에요. 시세 차익에 욕심은 없어요. 들어가서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중간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뭘 먹어요? 이자를 먹어요.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그럴 목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held to maturity가 돼요. 어렴풋이 레벨 1이 떠올라줘야 돼요. 앞자리 따서 HTM이죠.
held to maturity? 얘는 중간에 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대 투자해서 만기까지 쭉 보유하면서 뭐 먹을 거예요? 인트레스트만 먹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느낌에 이 held to maturity는 fair value 평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안 팔 건데 무슨 시가평가를 해요? 우리 과거에 property plan equipment 가지고 있을 때 안 팔면 뭐죠? 안 팔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가요? 원가로 그냥 쭉 가면서 감가만 했죠. 다만 우리 IFRS는 그래도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줬었고, 다만 그 시가평가할 때 평가손익은 어딜 태우지 않았죠? 평가이익을 넷인컴에 태우지 않고 OCI 쪽에 태우자.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다만 재평가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럽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그냥 원가로 잡힌다. 뭐 그런 느낌만 가지면 되죠. 상각만 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평가하겠습니까? 페어밸류 평가하지 않고 그냥 코스트만 두고, 우리 본드니까 혹시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 취득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을 애몰타이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애몰타이즈드 코스트로 가는 거예요. 얘는 내가 왜 안 썼죠? 당연한 거니까. 제목에서 무슨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얘는 페어밸류 평가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뭐 특별하게 연결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 이거와 이거는 아주 극명한 보유 목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정리를 해봐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보험대 투자라면 기본적으로 그걸 왜 투자냐에 따라서 캐테고리가 지금 나눠지는 거죠. 경영자의 보유 목적이 뭐냐? 들고 있을 거예요, 만기까지. held to maturity. 그렇게 분류했을 때 실익이 뭐라고요? 밸류에이션 방법이 차이가 나요. held to maturity야? 그럼 원가로 가. 다만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을 샀어? 애몰타이즈는 해. 그럼 우리 이슈 쪽이랑 비슷하게 가겠죠. HTM 쪽은 시가평가하지 않고 그냥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 애몰타이즈 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너 보유 목적이 뭐야? 트레이드 목적이에요. 매매 목적이랍니다. 그래? 그럼 held to maturity야.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해. 평가손익? 손익이 다 태워. 요게 세 번째 갑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팔 거야? 글쎄요. 그러면 세 번째죠. Available for sale security입니다. 앞자리 따서 AFS라고 불러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그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팔 건 아닌 거. 이런 게 AFS. 그래서 이 AFS는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 기준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요거로 가라고 돼 있어요. 정의가 아예. 얘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얘는 말 그대로 뭐죠? 그 회사 정상적 영업 활동에서 매매 목적 취득했을 때, 얘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거로 분류하라. 자, 삼성전자 보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어떤 회사 보험대에 투자한 거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어요. 그럼 뭐 어디로 분류했을 거냐? 이걸까요? 이거로 분류하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아니죠. 삼성증권이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매매 목적으로 샀대요. 이 트레이딩의 의미는 단순히 파는 게 아니고 그와 유사한 증권을 사고 파는 게 주업종이 돼줘야 돼요. 재고처럼.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비금융권, 보험, 증권, 은행, 투신사 이런 데들 빼고는 어떤 회사에 본드나 스탁 취득했을 때 이거로 분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걔도 업종은 사고 파는 게 전문 업종이 아니니까. 그럼 그 땅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디서 본드 샀죠? 한 2개월 후에 팔 거다? 그래도 held for trading 아니에요. 왜? 그 사고 파는 게 주업종이 아니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어떻게 분류해야 돼 있어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사고 파는 게 주업종도 아니죠? 다 일로 가죠. 일로 가면서 커런 에셋 쪽에 표시하는 거예요. 당장 팔 거니까. 대화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 이게 없어요. 다 일로 분류되어 있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건요.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확신한 노반 능력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맨날 바뀌는 거잖아. 그잖아요. 여러분들 오전에 생각했던 거 오후에 계속 유지해요? 아니잖아요. 주주가 있나 보네요, 여러분. held to maturity라는 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라고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분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나중에 오늘 배우겠지만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내가 어떤 본드에 투자했죠. 만기까지 보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가 좋아. 그럼 HTM을 분류합시다. 그럼 시가평가 안 했겠죠. 근데 공교롭게 그때 시세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였어. 근데 HTM이라고 하니까 회계사 믿었어.
근데 경영자는 어떤 의도가 있었겠어요? 이거 AFS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이따 보지만 이거 이렇게 분류돼 버리면 이거 시가평가하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한테 구라를 쳐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시가평가 안 하겠죠. 근데 그 다음 년도 갔더니 팔았어요, 얘가. 아니 작년에 이거 3년 만기 사채 이거 보유하겠다고 했잖아요. 회장님 마음이 바뀌었잖아. 팔았대. 그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모니플레이션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H팀 있잖아요, 이거 분류했다고 했는데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팔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H팀 절대 분류 못해요. 진짜 만기까지 보유하고 싶은데도 분류를 못한다? 그러면 페어마켓 밸류에 계속 익스포저 되겠죠. 일반 기업은 전혀 문제 안 돼요. 보험사, 은행 난리가 납니다. HTM을 못 들고 있어요. 자기 보유 목적, 포트폴리오 운영 목적이 HTM인데 회계상 HTM 분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AFS로 거의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페어마켓 밸류 매번 평가해야 되겠죠. 걔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밸류가 커요, 적어요? 커요. 수천억이야. 장부에 잡힌 이게 수조라니까? 시가평가하면 여러분들 마켓 밸류 프라이스에 엄청난 리스크 익스포즈 되겠죠. 뭐가 계속 틀어지겠어요. 재무상태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뀌는 거 이게. 그럼 여러분들 들어봤죠? 은행 BIC 비율. 응? 그 다음에 보험사 같은 RBC 비율. 그 다음에 우리 증권사 NCR. 이런 비율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금융기관들은 핫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함부로 H템 분류했다가 나 중도에 팔아버리면 엄청난 페널티가 앞으로 폭풍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 그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권은 거의 본데 투자하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예 개념상 나올 수가 없고요.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AFS는 여러분들 이거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 거죠. 당장 팔 거고 조금 이따 팔 거고. 표현 보세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증권. 뭐 이런 거죠, 느낌이. 그러다 보니 얘도 무슨 평가하는 게 맞겠어요? 얘도 페어마켓 밸류 평가를 하는 거죠. 얘처럼.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 건 차이가 없냐? 이까지는 차이가 없죠, 지금? 분류의 차이인 거지 시가평가한다는 차이는 없잖아요. 자, 그럼 시가평가를 해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우리 배워서 기억날 거예요. 얘는 어디에 태웠죠? 손익에. 하지만 얘는 당장 안 팔 거란 말이죠. 당장 안 팔 건데 그 평가를 해서 평가 손익을 넷인컴에 태워버리면 어디에 또 이게 흘러가요? 리테인드에 흘러가네? 리테인드에 흘러가면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 내가 배당을 줄 재원은 없다고요. 그럼 내가 오랫동안 좀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배당을 주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배당이라는 보다 그 정책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용 정책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뭐다? 절연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 넷인컴에 안 태우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시가평가한 다음에 어디에 태워요? 얘는 넷인컴에 안 태우고 들어봤겠지만 이거 어디 태우죠?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태우는 거죠. 그럼 결국 BS에 어디가 쌓이는 거죠?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쌓이는 거죠. 얘는 fair value 평가했으니까 이게 어디에 타겠어요? 얘는 넷인컴에 태우겠죠. 태웠으니까 BS 어디에 쌓이겠죠? 얘는 Retained가 쌓이는 거죠. 얘는 AOCI가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손익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볼게요, 여러분. 100에 샀어요. 연말에 시가 120 된 거죠. 그럼 내가 held for trading이 돼. 그럼 120 평가하는 거야. 20만큼 평가이 생겼죠. 넷인컴에 태우라고요. 넷인컴에 들어가죠? 어디 흘러가요? 리테인더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AFS야? 좋아. 그럼 100에 120 되는 건 똑같아요. 자산 사이드는 똑같아, fair value. 근데 20을 어디에 태우지 않는다고요? 넷인컴에 안 태워. 대신 어디에 태운다고요? 그렇죠. OCI. 그러니까 에코티 쪽에 retained에 들어가니까 그 밑에 우리 배웠던 뭐죠?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거기 쌓이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AOCI라는 금액의 여러분들 성격을 잘 레벨 1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익 난 거기 맞아, 우리도. 이익 난 거 맞는데, 야, 이거 배당 주긴 좀 애매하잖아. 미실현 이익이니까. 그럼 나중에 향후에는 어디 올라갈 건데, retained에 올라갈 건데, 좀 기다리고 있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뭐다? 대기 장소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AOCI인 거죠. 그럼 당연히 그 AOCI 그러면 언제 리테인에 올라가겠어요? 저거 팔아제끼면 돈 들어올 때 그때 넷인컴을 태우면서 아래에 흘러오죠. 흐름이 오늘 숫자 다 볼 거예요. 일단 대강 흐름은 그래요. ECFA 수업 들으신 분들이 동영상도 많고 여러 가지 섹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나한테 메일이 와요. 너 잘못 얘기했다. 응?
여기 변호사분들도 많이 듣거든요. 요즘은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도 이 CFA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뭐 CPA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자기 스페셜 케이스니까. 저도 알아요, 법. 이게, 제가 어때 얘기했지만, 이거 리테인던이 들어간다고 되죠, 여기? 이거. 리테인던이 들어갔지만, 이거 여러분들 지금 미실현 얘기죠, 이거. 근데 조만간 팔 거 아니에요. 팔면 조만간 뭐가 다 들어와요? 다 돈이 들어오니까 배당 지원 쓸 수 있으니 얘는 리테인던이 태워도 괜찮다. 제가 회계상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지금 당장 팔 거 아니니까 돈이 한참 후에 들어올 건데 이걸 손익에 반영해서 RE에 반영되면 배당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 임시 유보. 하지만 얘는 미실현이긴 하지만 조만간 팔 거기 때문에 캐시가 바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성과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태우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상법은요. 요런 미실현 이익이 들어가는 리테인 더닝도 배당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인 더닝이 배당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리테인 더닝 중에서도 미실현 이익은 제각이 돼 있다고요. 이게 상법이 한 6년 전에 개정돼서 리테인 더닝이 들어가는 것도 미실현 이익은 빼라고 돼 있어. 그럼 미실현 이익 중에 여러분들 대표 중에 뭐가 있냐? 요거예요. 헬드 포 트레이딩 이거 미실현이잖아요. 리테인 더닝 들어갔지만 그 논리 법적으로 배당 못 줘요. 그 논리에 맞는 거죠. 저도 법 알아요. 강의 들으신 분들 아는데 그까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계사 하는 거니까 우리 변호사분들 시비 걸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본드에 투자하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돼요. 자, 주식까지 분류한 다음에 우리 교재 볼 거예요. 예진 좀 이따 볼 거니까. 자, 이제 주식이요. 자, 주식은 여러분들 똑같이 뭐가 있겠어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영역 있겠죠? 그럼 얘도 파이낸셜 에셋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데트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데트에 투자했어요. 데트에 투자하면 여러분들 투자한 회사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세수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목적 샀다? 그러면 held for trading. 정확하게 말하면 held for trading은 아까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fair value through profit loss 안에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designation case는 좀 아주 exceptional case이기 때문에 그냥 좁은 의미로 held for trading. 그럼 무슨 평가한다고요? 시가평가자. 평가 손익 다 태우자. 손익 태우니까 RE에다 흘러가고.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그럼 held to maturity.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시가평가하지 마. 대신에 취득할 때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amortize 해. 그래서 amortize 코스로 가는 거죠. 당연히 둘 다 여러분들 지금 이 셋 다 팔 때까지는 뭐는 계속 인식하셔야 돼. 시가평가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뭐는 하셔야 돼요? 이자 받는 것은 이자 수익은 대개 인식해야 돼요. 이자 수익은 본드니까 이자 수익은 당연히 인식해야 되는 거고 팔 때까지. 매각 목적이야? 아니. 만기 보유 목적이야? 아니. 그럼 AFS야. 그럼 시가평가 하긴 하되 어디에 태우지 말라고요? 넷인감에 태우지 마라. 대신 OCI 태워서 임시 유보시켜놔라. 나중에 처분하면 뭐가 되겠죠? 그때 실현시켜. 뭐 이런 컨셉이었죠. 자, 이제 주식 갈게요.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 그럼 주식에 투자해도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뭐가 있다고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영역. 보통 이제 파이낸셜 에셋이라고 말하면은 내가 그 회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아주 수동적인 마이너리티 케이스. 그럼 얘도 분류가 위랑 같아져야 되겠죠. 자, 분류 똑같이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얘는 뭐가 없어요? 만기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럼 아까 이 캐테고리 3개 중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held to maturity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마이너리티다. 그러면 FS에 반영하는 방법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held for trading 아니면 AFS죠. 2가지밖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fair value through profit loss 거기에 2가지 있다는 거 똑같이 가요. held for trading 있고요. designation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HTM은 존재하지 않고요. AFS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종류가. 평가하는 방법 똑같고요. 예시가 평가하겠죠? 넷인감에 태우겠죠? 예시가 평가하겠죠? OCI 태우는 거죠. 넷인감에 안 태우고 그 흐름은 똑같아요. 분류에서 뭐가 없는 것밖에 없죠? HTM이 없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나 보세요. voting right이 있어요. 그러면 데트의 경우는 여러분들 voting right이 없으니까 뭐가 없었죠? 영향력 행사를 못해요. 의결권이 없다고요. 의사결정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의결권이 있다는 거죠. 의결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지분율이 많아지면 서서히 뭐 할 수 있죠? 발언권이 생기는 거죠. 이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그랬더니 서서히 지분율이 늘었어요. 그럼 이 영역에서 빠져나와요. 마이너리티가 아니야. 주총 갔더니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럼 이제 점점 뭐다? 내가 그 회사에 인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총하기 전에 주총 안건을 먼저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됐고요. 주주님, 이렇게 하실 거에 동의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다 물어본다고. 그 정도.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뭐라고 돼 있죠? Investment in Associate라고 해요. 관계 회사에 투자했다고 하죠. 어디에는 이 개념이 나올 수 없다? 뎁트에 나올 수가 없죠. 뎁트는 뭐가 없으니까? 의결권이 없으니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voting right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대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관계회사가 되려면요, significant influence를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 보통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50% 이하를 얘기해요. 요 정도 지분 들고 있으면 발언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본문 읽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이 판단이 안 서면 보통 요렇게 지분율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로 먼저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지분이 염들 14% 들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이사회 멤버 중에 2명이 그쪽 회사 보드를 겸직하고 있어요. 근데 보드의 총 명수는 3명이래. 그럼 내가 지분이 14% 하더라도 어때요? 보드를 장악하고 있죠. 그럼 그 회사 메이저 디시전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14% 하더라도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거지. 이 판단이 실무감은 되게 애매하다고요. 하지만 시험 목적사항 뭐예요? 다 주죠. 그러니까 지분율이 먼저 주어져요. 그럼 지분율 판단하시면 돼요. 아무런 말 없으면. 이거로 시험 목적상은. 근데 지분율을 살짝 10%대라고 주는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보드의 의사결정 이 회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가셔야 돼? 아니죠. 일로 가셔야 돼. 그럼 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얘들은 무슨 평가해요? 시가평가했죠. 다만 어디에 태울 거냐 차이였잖아요. 얘요? 시가평가 안 해요. 아까 말했지만 무슨 법 쓴다고요? 에코티 메서드라는 방법을 써요. 이게 뭔지는 뒤에 가서 배워요. 지분법이라는 걸 쓰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지분율 완전히 뭐도 50% 산주. 그러면 완전히 이제 지배하는 거죠. investment in subsidiary. 아까 말했던 거, 이제 종속회사가 되는 거죠. 종속회사. 이건 관계회사, 이건 종속회사. 종속회사가 되면 완전히 그 회사를 뭐 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향력 행사하는 거하고 틀리죠? 지배하는 거예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50%가 넘어가는 거죠. 50% 플러스 한 주. 그럼 지배하는 거죠. 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두 회사를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이제 합해야 돼요. 이게 컨solidations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 debt equity 구분하지 않고요. 막 섞어서 얘기해요. 근데 일단 처음에 캐테고리 이렇게 딱 감을 잡고 그리고 보셔야 조금 더 체계적인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살 붙이고 쉬었다가 이제 교재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일단 전체 범주예요. 좋아요. 그럼 이거 잠깐만 나서 우리 번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fair value TPL 거기 health trading 좋아요. 시가평가해요. 이거 시가평가하는 거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잖아요. 왜냐면 본드의 특성도 있고요. head for trading은 내가 트레이딩 목적으로 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대상 자산이 비상장 회사의 본드나 스탁은 절대 head for trading 구분을 못해요.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를 샀는데 나 이거 매매 목적입니다. 그럼 회계사 뭐라고 해? 닥치라고 그래요. 비상장이니까 시장이 없죠. 지가 팔겠다고 의도 있다 팔리지 않아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head for trading 구분이 될 때 무조건 상장. 상장 기업의 주식과 사채 투자 되면 head for trading 구분이 돼요. 개념상 그게 맞잖아요. 그럼 뭐가 다 형성되어 있겠죠? 프라이스가 다 형성되어 있겠죠? 이거는 시가평가에 전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AFS, 시가평가하는 거. 자, 본드 AFS하고요. 주식의 AFS하고요. 좀 다르죠. 본드 AFS다? 우리가 어떤 그 파이낸셜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의 페어 마켓 밸류라는 거 프라이싱은 그 자산이 창출되는 미래 캐시플로우, 그 캐시플로우를 그 캐시플로우가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발행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할인하는 거죠. 그게 우리 재무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 그 두 개 변수, 캐시플로우, 땡기는 웨이트, 두 개 중에 본드는 일단 뭐가 픽스죠? 캐시플로우 픽스죠. 그 다음 디스카운트 레이트 여러분들이 뭐다? 본드 발행하는 회사의 크레딧 웨이팅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장 금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비상장의 본드 발행에도 그 본드에 뭐다? 프라이스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요. 본드의 페어마켓 밸류는. 근데 주식은 어때요? 상장은 괜찮아요. 비상장? 뭐도 uncertain해요. 캐시플로우도 uncertain, 땡기는 뭐다? 레이트도 uncertain. 그러다 보니까 이 AFS 여기 자 시가평가 한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시가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시가가 원칙인데 어떤 회사가 있겠어요? 비상장이 있다고 비상장이 이제 난퍼블릭 비상장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 시가평가를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나와? 시가가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럼 시가평가를 원칙을 하는데 시가가 도저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원가로 가는 거 인정해줄게.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AFS 분리하고 난 다음에 비상장 투자하면 뒤에 주석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에. 얘는 그냥 코스트로 가는 거죠. 부득이 하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 해도 보통 여러분들 기준을 정해요. 그 기준 이상 되는 투자 금액은 페어마켓 밸류를 어떻게든 해요. 요즘 뭐 키스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그 주식 시가평가 여러분들 의뢰하면은 한 돈 한 150, 200 주면 그 보통 밸류에이션 공장장이거든요, 지금 요즘. 응? 150 주면 밸류에이션 보고서를 막 찍어줘. 밸류에이션 공장장. 맞고 안 맞고 모르겠고 일단 찍어. 또 어떻게 얼마를 원하시나요?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답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뭐. 저희도 주면 그대로 해요 또. 뭐 물론 가정이 맞는지 약간 보긴 하는데 그냥 주면 그대로 해요 그냥. 금감원은요 또 그대로 가요 그냥. 응? 막 복잡한 모델 막 썼다고 하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고 현실이 그래요 지금. 어쨌든 봐요. 금융기관은 중요하니까 시가평가를 웬만하면 해요. 근데 비상장은 솔직히 몇 개 없는데 그거를 공정가치 평가하려면 의뢰를 해야 되는데 뭐야? 한 2천만 원 추출했는데 매번 결사할 때마다 밸류에이션에 밸류에이션 피로 뭐다 200씩 나가. 그럼 일단 그 10% 수익률이 아작나는 거죠 이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 이게요. 그래서 비상장 그 비상장 투자면 보통 금융기관들 아니면 다 뭐로 그냥 원가로 다 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AFS는 시가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이게 비상장 회사의 경우는 공정가치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원가로 평가하는 예외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일단 요 아웃라인까지가 우리 교재 지금 어디 설명한 거냐면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지금 은근히 많이 설명했어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시작된 거예요. 좀만 쉬었다가 책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